자, 오늘 답안지 한번 보시죠. 먼저 여러분 답안을 보시면은 예시 답안이 앞에 있고요. 근데 예시 답안은 그냥 강의를 위한 목적에 불과하고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될 답안은 이제 뒤에 있는 실전 답안입니다. 이 답안 자체는 우리가 칠판팀에서 변시 시험지하고 똑같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용량도 엄청 잡아먹습니다. 그리고 이제 철저하게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내용을 엄청 줄여갖고는 지금 형법이 이번에는 이제 55점, 형사법이 45점. 그러면은 그래서 양이 조금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는 여러분들이 형법은 2페이지 한 10줄에서 15줄 여기서 형법이 끝나야 됩니다. 나머지 45점 형사법을 이제 그 뒤에다 써야 돼 갖고 무지하게 양을 줄였는데 여러분들이 다른 과목은 이렇게 못 받으실 거예요. 형사법도 아마 들으면은 뭐 4페이지 꽉 채워서 나오니까 형사법은 한 페이지 10줄, 15줄 쓰면 이제 끝나는데 그래서 철저하게 여러분들이 압축해서 답안지를 자꾸 쓰셔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답안지 쓰다 보면은 예시 답안 확 달라지는 게 법리 구성을 무슨 정교하게 할 수가 없고 특히 무슨 우리 문학판검, 문제제기, 학설 판례 이거 불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첨삭을 해보면 알겠지만은 첨삭부터 이제 들어오는 게 학설만 그냥 거의 한 페이지 써갖고 오거든요. 학설 그렇게 쓰면은 기본적으로 학설 잘 쓴 사람한테 본 적도 없고 학설 수보로 해서 완전히 답안지 체계가 완전히 망가져 버립니다. 그래서 도저히 득점할 수 없는 답안지를 이제 만들어 오거든요. 이제 그래갖고 첨삭을 하게 되는데 이제 강의 시간에야 예시 답안 갖고 쭉 설명을 하지만은 그리고 이번에는 조금 더 실전적으로 더 줄여봤습니다. 그래서 한 쟁점 정도, 무지하게 중요한 쟁점 정도만 문제 제기, 그 다음에 판례, 검토의 결론만 해놨고 나머지는 그냥 웬만하면은 이런 목차 없이 바로 1번, 2번, 3번. 작년에도 최고 답안들 계속 치는 친구들 보면은 저도 힌트를 얻었는데 그냥 1번, 2번, 3번 하면서 내용만 이렇게 쭉 쓰습니다. 내용은 다 들어가 버리거든요. 충분히 쓰면서 상당히 압축을 해갖고도 형사법에 이제 시간을 넘겨줄 수 있고 이번에도 합격한 친구들도 연락이 많이 왔고 좀 이제 떨어진 친구들도 연락을 해오더라고요. 근데 이구동성 하던 말들이 형법을 갖다가 줄여 쓰라던 이게 지금 사실 이번에 또 떨어져 40 막 들어갔는데 하여튼 다시 한번 느꼈다. 그러니까는 여기 형법은 앞부분을 갖다가 핵심만 딱딱 쓰면서 넘어가면서 형사법에 갔어야 되는데 형사법 쓰고 아는 쟁점 나 쓰려고 그랬더니 벌써 끝났더라. 그래갖고는 그냥 다 날려먹고 이런 식으로도 늘상 하는 말들이 이제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이 부분을 별로 안 봤는데 빨리 이제 내용을 한번 검토하고 실전 답안 들어와서 내용은 이제 이미 다 보셨으니까는 답안을 쓰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저는 하여튼 간에 이게 사례 답안은 40대부터 우리가 한림 여기 40자 때도 2006년부터 거의 한 10년 전 동안에 진짜 민법의 윤동환, 형법에서 헌법의 김유양, 그 다음에 민소법의 이창한, 정주영 이런 식으로 해갖고는 이거는 이 답안 쓰는 방법을 검증 받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과연 이제 첨삭을 과연 이게 합격할 수 있는 답안지냐, 충분히 득점할 수 있는 답안지가 아닌가 그런 부분들을 좀 아주 심각하게 한번 좀 고려하시면서 한번 보시도록 하죠. 자, 먼저 사례 1번 이제 갑가을의 죄책입니다. 자, 갑의 죄책. 사례 문제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들이 이렇게 문제가 이렇게 막상 보니까 상당히 기네요. 근데 이 긴 문제들 속에서 정확하게 쟁점을 뽑아내는 것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쟁점은 엉뚱한 걸 뽑아내갖고도 무지하게 잘 써봤자 의미 없습니다. 무조건 0점 처리됩니다. 소위 말해 이제 쟁점 이탈이 되니까는 문제 안에서 정확하게 쟁점들을 뽑아내셔갖고 그 다음에 그 쟁점과 정확한 논증들만 해주시면 됩니다. 이번에 제가 좀 충격을 먹은 게 민법 답안지나 민법 문제나 이런 것들을 한 10몇 년 안 봤어요. 볼 일도 없고 옛날에 민법 같으면 40대에도 다 쟁점 추출형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작년 거 올해 거 문제 보니까는 제가 못 보던 문제 형태돼요. 뭐 이게 결론을 던져주고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검증해 봐라. 막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게 도대체 이게 뭔가 왜 이렇게 바뀌었지? 했었는데 형법은 그런 거 없습니다. 형법은 40년 전, 50년 전 그렇고 지금도 뭐 그렇고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형법은 그 구성 자체가 형법에서 힘듭니다. 그냥 쟁점 추정 이런 형태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형법은. 그래서 정확하게 1차 그 작업은 쟁점을 정확하게 뽑아내느냐. 쟁점을 뽑아내면은 그 필요한 법적 논증은 어디까지인가. 그것만 이루어지면은 형법은 충분합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이제 가외주책인데 B에 대한 살인죄. 자, 여기 보면 이제 구체적 사실의 착오죠. 이제 객체 착오. 예시답안에서는 뭐 그 교재 형태로 충분히 논증을 해놨습니다. 절대 이대로는 이제 답안지에 못 쓰고. 자, 구체적 사실의 착오죠. 이 객체 착오. 그러니까 결국 이게 왜 구체적 사실의 착오도 객체 착오가 되는가? 살인의 객체를 혼동했다는 얘기죠. 특히 이제 많이 나오는 것들이 무지하게 매우 흡사하게 생겼다. 뭐 쌍둥이 동생이다. 이런 형태로. 그래서 기본적으로 인식 사실과 발생 사실이 동일성을 착각했다. 요것만 정확하게 뽑아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구체적 사실의 착오죠. 객체의 착오에 대해서는 법정적 부합설이나 구체적 부합설 어느 학설을 취해도 이때는 뭐가 됩니까? 발생 사실에 대해서 고의기수가 된다는 결론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논증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구체적 사실의 착오에 관한 그 쟁점은 구체적 사실의 착오죠. 객체의 착오만 사례에서 출제가 됩니다. 오늘 일부러 방법의 착오도 한번 만들어 봤거든요. 근데 구체적 사실의 착오 중 방법의 착오는 단 한 번도 어떤 국가 시험에서도 단 한 번도 사례로 출제된 적이 없습니다. 왜? 이 지금 그 우리가 사실의 착오에 관한 이제 학설, 구체적 부합설이나 법정적 부합설이 형법에서는 어느 학설보다도 진짜 팽팽하게 대립된 학설이 이 두 학설입니다. 다설은 구체적 부합설이거든요. 근데 판례가 법정적 부합설 취하고 거기다가 지금은 이제 은퇴하시거나 뭐 돌아가셨지만은 진짜 유명 형법 교수님들은 또 법정적 부합설을 취하셨어요. 그러니까는 비록 소설인데 판례 입자기도 하고 이러니까는 어느 학설보다도 팽팽하게 대립이 되기 때문에 이것만 갖고도 옛날에 석사학위 논문들을 여러 편을 썼었습니다. 그걸 갖다가 뭐 한두 줄로 논증하기가 불가능하거든요. 근데 구체적 사실의 착오도 객체의 착오가 출제가 되면 결론이 일치하기 때문에 바로 결론을 뽑아낼 수가 있는데 방법의 착오는 대립하잖아요. 어느 것이 옳다 그르다를 평가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예 출제에서 제외를 해버립니다. 대신 이제 저는 결론을 내버렸죠. 그러니까 고의전역이 돼갖고는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학설을 취해봐라. 결국 법정적 부합설이죠. 이런 식으로 응용을 해서 한번 출제를 해봤지만은 이런 식으로 출제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구체적 사실의 착오 중 객체의 착오 요것만 정확하게 뽑아내시면 됩니다. 이미 변시 9회 때, 변시 8회 때 이문에서 정법의 객체의 착오가 교사법의 객체의 착오냐 방법의 착오냐 여기서 이미 출제가 됐었죠. 그래서 발생 사실에 대해서 고의기수가 인정된 어느 학설을 취해도 그것만 간단히 써주시고요. 그런데 첨삭을 하다 보면은 사실의 착오를 출제하게 되면은 반드시 쓴 학설들이 그러니까 한 7대 3 정도로 3 정도인데 추상적 부합설을 쓰는 그 친구들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교수님들이 강의를 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추상적 부합설은 예컨대 그 사계 고의로 돌을 던져갖고 이제 물건이 맞아 깨졌거든요. 그건 과실손괴. 근데 추상적 부합설은 손괴가 미수거나 과실손괴, 우리나라에는 과실손괴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무죄가 되거든요. 이것을 무조건 손괴 기수로 인정하는 일본 학설입니다. 근데 일본 학설이라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미수거나 과실손괴가 돼서 무죄인 행위를 갖다가 고의 기수로 처벌하는 그런 학설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죄형 법정주의에 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도저히 취할 수 없는 학설인데 아직도 형법 교과서에 아직도 남아있고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데 근데 그걸 모르고 막 쓴다는 거죠. 물어보면은 그냥 옛날부터 외웠기 때문에 그냥 쓴다. 뭐 이 정도입니다. 절대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럴 필요 없기 때문에 혹시 학설 명칭을 쓰신다 하더라도 추상적 부합설 절대 쓰지 마세요. 그냥 법정적 부합설, 구체적 부합설 여기에서만 이제 해결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은 지금 착오가 2개가 나오는데 구체적 사실의 착오, 객체의 착오가 나오고 그 다음에는 인과관계의 착오가 나옵니다. 인과관계 착오가 나오면은 9회 때 이미 출제가 됐죠. 정확하게 이것이 이제 왜 인과관계 착오가 쟁점이 되는가?
요것만 뽑아주시면 돼요. 자, 문제점. 자, 2페이지입니다. 문제점. 갑은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B를 살해하는 바 문제는 B가 갑의 행위에 의해서 사망한 것이 아니라 죄의적 인멸을 위한 사체 유기 행위로 인해서 사망한 것이다. 이는 회계자가 인식한 결과와 실제로 발생한 결과는 법적으로 일치하지만 살인 행위를 했고 결국 살인의 결과가 발생했다. 일치한다는 얘기죠. 결과에 이른 인과 과정이 회계자가 인식했던 인과 과정과 다른 경우를 말하는 인과 과정의 착오가 문제가 된다. 그래서 정확하게 요 쟁점만 뽑아내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답안 이렇게 쭉 쓰실 때 우리 교수님 올해 저 시험이 늦게 있었죠. 1월 중순. 저도 상당히 평년보다도 한 주일 정도 늦게 되는데 그게 법무부에서 수고하면은 이제 교수님들한테 출제 교수, 채점 교수한테 배부가 됩니다. 근데 그 과정도 한 열흘 정도 걸려요. 교수님들은 또 극대 보완을 유지하면서 이제 채점을 하시거든요. 실제 채점은 1월 말부터 이루어집니다. 채점이 2월 말까지는 완료가 돼야 돼요. 왜? 3월 1일 날 개강하니까. 그러니까 실제 채점 기간은 한 달이 채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쓰시면 아시겠지만은 천하의 명필도 시간이 없기 때문에 글자가 날아가서 거의 아무 해독 수준으로 채점을 하세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교수님들이 이걸 해독하게 되는데 그런데 형소법 4페이지당 채점하는 시간은 3분에서 5분 걸립니다. 완전히 알아보지도 못하는데 3분, 5분에 채점이 다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는 우리 의도와 달리 교수님들이 보면은 쭉 보면서 정확하게 쟁점 추출했는가, 그 쟁점에 따라서 키워드가 들어가면서 문제 해결을 했는가. 그래서 제일 쓸데없는 건 학설을 나열하는 것들 보지도 않습니다. 그냥 거버리면서 이렇게 가버리거든요. 그래서 결국 3분에서 5분이거든 슉슉 보고 지나갑니다. 그랬을 때 결국 이 정확하게 쟁점을 추출해야 되니까 이것이 여기서 형법에서는 해결의 열쇠가 되거든요. 그런데 뭐 전혀 뭐 쟁점도 안 나온다. 무슨 쟁점인지 모르겠다. 그러면 이제 거기서 득점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인과관계 착용 문제, 목차에서 이렇게 쟁점을 보여준다는 얘기죠. 구체적 사실의 착오도 객체의 착오, 입이 목차에서 쟁점이 드러나면서 당연히 해결이 됐겠죠. 인과관계 착오. 정확하게 이런 것들 목차를 잘 활용하시면서 이 목차를 갖다가 쟁점을 목차화시키면서 정확하게 내가 쟁점을 잡았다. 이걸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보는 것들 길어야 한 5분. 그냥 통상적으로는 3분에서 4분 요 정도만 보고 들어간다는 것들. 자, 그런데 사실 여기 지금 학설 보면은 제가 일부러 배점도 조금 줬지만은 인과계 착오설이나 객관적 기소설인데 이 학설도 무지하게 어렵습니다. 변시 5회 때 이제 여기서 객관식에서 출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총론부터 강론인데 총론 이론들 진짜 어렵습니다. 내일이다 뭐 모레쯤 이제 유전창이 나오겠지만은 개인적으로 유전창 이제 석사기 논문이거든요. 6개월 쓰고도 유전창이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이제 법효과 제한 책임서 이런 것들. 근데 문제가 되는 것들은 그 형법에서 유전창, 우연박애, 그 다음에 원자행위 이런 것들 제외하고는 다 판례가 있습니다. 판례가 있기 때문에 특히 법조인들 보면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그 서초동 필두를 나가게 되면은 이런 이론들은 잘 몰라요. 근데 유전창이나 이런 것들은 학설로만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럼 실제 우리 그 법조사 실무에서 판례를 우리가 해결을 하지 학설로 해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실무가들은 다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점점 요새 교수님들 로스쿨도 보면은 우리 같은 이제 박사학위 받고 뭐 독일 가서 학위 받고 이런 분들은 이제 그 퇴직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불과 몇 년. 그 다음에 요새 교수님들 보면 40대라도 다 변호사 자격인들 뭐 사시고 뭐고 이분들이 하는데 이분들은 거의 학설 안 봅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이런 학설들이 지금 차지한 비중은 거의 제로다 이렇게 보게 되는데 반대로 많은 수험생들은 여전히 학설에 목을 메고 있다는 것들. 전혀 평가가 안 되는데 배점이 있거든요. 학교에서 그 교수님들이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뭐 학설밖에 하는데 막상 법무 채점 들어가면은 또 이게 확 달라집니다. 학교에서 하던 말하고 법무에 저도 뭐 사시위원 2번 들어가 봤지만은 전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학설에 배점이 있어요. 근데 요것들은 그냥 내가 잘 쓸 수 없다면 날리는 것들이 좋습니다. 차라리 학설은 날려버리고 컴팩트하게 문제점, 그 다음에 판례, 검토 및 결론 요걸로만 구성해서 그렇게 되면 이제 많이들 얘기하는 게 학설에 있는 배점들을 갖다가 다 일치한다냐. 그건 당연히 날아가는 거죠. 그건 날아가지만은 오히려 이제 뒤에 좀 이따 실제 답안 보시겠지만 컴팩트하게 답안을 구성하면은 학설을 버리지만은 그 이상의 득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그러니까 이제 어느 학원에서 보니까 학설 명심만 쓰는데 뭐 그런 것들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그
거기에 있다가 이제 치료 종합반으로 옮겨온 친구가 있는데 그걸 그대로 보여주더라고요. 그렇게 해갖고도 학설 명심만 썼는데 저게 뭐야 중지미에서 자의성 인정하는데 그 학설도 잊어버렸는데 학설만 10몇 개를 쓰더라고요. 야, 심할 정도다. 그래갖고는 한번 치워버리고 8kg만 구성해봐라. 그랬더니 뭐 진짜 답안지 확 짜임새가 있었는데 결국 뭐 그거 갖고 이번에 합격을 했는데 이런 부분들은 첨삭하면서 좀 많이들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합격하는데 고득점 하는데 가장 최고의 장애물은 학설입니다. 그리고 교수님들은 DNA 속에 학설 들어가면 비판 검토가 있어야 되는데 비판 검토 없이 학설만 들어온다. 절대 점수 주지 않습니다. 저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왜? 접해 놓고 제 친구들 다 교수거든요. 로스쿨에도 있고 후배들도 지금 로스쿨 교수로 있고 여러분 얘기하면 어느 대학교 무슨 형법 다 알고 잘 아는 사이들이니까 뭐 평생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절대 학설 쓰면 비판 검토해야 되는데 자신 있으면 하세요. 그 자신 없으면은 학설 날려버리고 문제 제기, 판례, 검토 및 결론 요것만 갖고도 답안 구성은 충분하다. 그래서 별도로 학설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판례 보시면 요거 객관식에서도 여러 차례 출제가 됐던 판례죠. 자, 판례는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살해 의도로 행한 구타행위에 의해서 직접 사망한 것이 아니라 죄의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행한 매장행위에 의해서 사망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핵심 부분입니다. 이 부분만 답안지에 들어가면 됩니다. 전 과정을 개괄적으로 보면 여기서 키워드 전 과정을 개괄적으로 보면 피해자의 살해라는 처음에 예견된 사실이 결국은 실현된 것으로서 피고인들은 살인죄 죄책을 면할 수 없다. 그래서 이게 무슨 의미가 됩니까? 결국 행위자가 갑이 살인행위를 하였고 어쨌든 살인행위로 죽었다는 겁니다. 전 과정을 개괄적으로 보면은 포괄적으로 보면은 개괄적 과실에서는 아예 그냥 포괄해서 사기치사체 일죄가 성립한다. 같은 의미가 됩니다. 행위자에 의해서 살인의 행위가 있었고 살인의 결과가 발생했고 결국 너 때문에 죽었다. 그러니까 네가 살인죄 죄책을 진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전 과정을 개괄적으로 보면 피해자의 살해라는 처음에 예견된 사실이 결국은 실현된 것이다. 핵심 요것만 정확하게 좀 이따 실전 답안에서 이게 어떻게 이제 녹여져 있나 한번 보시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인과관계 사고가 되면은 우리가 판결문이라든가 이런 데서 볼 수 없는 용어 하나 나타납니다. 4대 검토 한번 보세요. 설문에서 인과 과정의 상위성이 비본질적인 것이므로 이건 이제 교수님들이 만들어낸 용어입니다. 그래서 인과 과정의 상위성, 이성이 아닙니다. 상위성 서로 어긋난다. 이것이 본질적이다, 비본질적이다. 근데 이게 변시호의 때나 객관식에서도 출제됐습니다. 객관식에서도 이게 출제가 됐지만은 이게 무슨 판결문에 있는 내용이 아니거든요. 인과적의 사기성이 본질적이다, 비본질적이다. 자, 인과적 상위성 서로 어긋나는 게 비본질적이다. 사소하다, 하찮다, 충분히 얼마만큼, 어느 정도 예견 가능하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인과적의 사기성이 비본질적이다.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예견 가능하다. 이런 의미. 본질적이다. 그렇지 않다. 예견 불가능하다. 아주 중대하다. 심각하다. 인과적의 사기성이 본질적이다. 근데 우리가 보는 인과관계 사고는 100% 인과가족의 사기성이 비본질적인 경우들. 본질적인 경우는 뭐가 됩니까? 예를 들자면 사체를 유기하기 위해서 차에 싣고 이제 사체라고 생각하고 시체를 싣고 갔는데 아직 살아있습니다. 갑자기 엄청난 해일이 밀려와서 뭐 일본의 뭐 그런 해일들, 쓰나미 이런 것들이 몰려와서 차가 침수되는 바람에 결국 피해자 그로 인해 사망했다.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것들. 이런 것들은 출제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과적인 사기성이 비본질적인 경우 그런 것들만 출제가 된다라는 것들. 자, 그렇다면 어차피 우리가 보는 것들은 인과적인 사기성이 이제 비본질적인 경우들 요것만 나오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것만 찝어주면 됩니다. 사례에서 인과적인 사기성은 비본질적인 경우다. 따라서 판례에 따라서 가업은 살인죄 죄책을 진다. 이렇게 결론만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증거인멸죄나 사치유기죄가 나오는데 지금도 궁금한 게 하나가 있어요. 사시에서는 사실 45일이니까는 정확하게 그 19년 전입니다. 고대 이상동 교수가 이거 출제했거든요. 딱 한 번 사시에서 이게 과연 쟁점이었을까? 변시 9회 때 재작년에 이게 출제가 됐지만은 사실 이게 과연 채점 기준표에 증거인멸죄나 사체유기죄가 있을까? 여기서 솔직히 저도 몰라요. 법무부에 있어서 무슨 우리 그쪽이 무법다방 우리가 볼 수가 없는 거니까 법무부 거는. 그런데 사체유기죄 특히 보시면은 양이 꽤 됩니다. 배점도 2전씩에 나는데, 근데 이게 문제는 어떤 그 사례집을 보게 되면은
여기서 지금 사체 유기죄가 불능미수냐 불능모범이 돼서 무죄냐 이렇게 돼버리는데 이 위험성 갖고 또 논합니다. 배점이 많아 1점이거든요. 근데 열 몇 줄씩 쓰는 그런 객관식 문제 아직 사례 문제집이 있습니다. 아니 배점은 한 1점 정도인데 없거나 이걸 왜 이렇게 많이 쓰는지.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시간이 없다 생각 또 어떤 문제 보면은 아예 사체 유기죄 논외로 함 이렇게 해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쓰실 필요는 없다. 쓸 필요는 없다라는 거. 이런 것들 그냥 날려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 예시다발이니까 이렇게 좀 써놨지만은. 자, 그 다음에 이제 의뢰죄체. 자,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성립 요건이 문제점. 자, 이게 문제입니다. 지금 이게 부작위에 의한 방조인데 부작위에 의한 방조가 법조연 모의시험에서 19년도, 20년도에 그때 시율 모의고사. 각각 시율 모의고사에서 출제가 됐거든요. 한 번은 나올 줄 알았어요. 근데 아직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시 본시험에서는 아직 출제가 안 되는데 언젠가는 틀림없이 출제가 돼요. 객관식은 여러 번 나왔거든요. 충분히 이게 본시험에서 근데 다음 12일일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작년에는 이게 모의시험에서도 사례로는 출제가 안 되는데 부작위에 의한 방조, 부작위에 의한 방조 요거 반드시 좀 정리를 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성립 요건이 이제 문제점. 자, 전반적으로 부작위범 한번 보시죠. 부작위범은 6회 때 한번 1문에서 나왔고 8회 때 또 부작위한 살인미수 8회 때도 출제가 됐었습니다. 을은 갑이 B를 살해하는 광경을 보고서도 B를 구조하는 등 적절한 조처를 취하지 않고 B가 살해당하도록 방치하는 바 이때 을의 부작위가 B에 대한 살인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부작위범이 나오면 가장 중요한 것도 이것 빠지면 쓰나마나입니다. 보증인 지위의 발생 근거. 반드시 보증인 지위의 발생 근거를 논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부작위범은 외기현상 아무것도 안 한 것이기 때문에 그 부작위가 어느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지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의를 물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고의가 반드시 나와야 된다는 것들. 3번 결과방지 가능성인데 이게 옛날에는 과거에는 결과방지 가능성도 반드시 답안지 썼거든요. 요새 좀 이렇게 생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굳이 쓰긴 썼습니다. 쓰긴 썼는데 굳이 결과방지 가능성까지는 쓸 필요는 없지 않는가. 이 결과방지 가능성 가장 대표적인 판례가 뭐죠? 모텔 그 화재 사건이죠. 그래서 모텔에서 그 재떨이에 막 화장지 쌓아놓고 담배 피다가 그 불이 나갖고는 그래갖고 소외 용의성 가능성 아주 대표적인 판례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요새는 좀 안 쓰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쓰실 필요 없고 중요한 거는 반드시 구성요건적 고의 그 다음에 보증인 지위 발생 근거 부작위범에서는 이 두 개는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는 거. 자 생각건데 자 보증인 지위 발생 근거입니다. 경찰관도 쉽죠. 경찰관 직무집행법. 근데 이게 지금 저도 이제 보고 쓴 거니까 경찰관 직무집행법 2조 2호인데 이거 시험장에서 생각 안 나거든요. 그럼 경찰관 직무집행법 그것도 안 나오면 경찰관이니까 그때 법령에 의해서 생활할 때 응변이죠. 임시문에서 법령에 의해서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의해서 갑의 살해기를 방지할 보증인 지위에 있다는 것들. 다른 문제 보면 이제 가족관입니다. 가족관은 뭐가 됩니까? 가족이니까 민법상 부양후에 따라서 그래서 정확하게 부작위범이 나오면은 그 보증인 지위의 발생 근거를 정확하게 제시해 주는 거 이게 제일 핵심입니다. 자, 갑의 살해행위를 방지할 보증인 지위에 있고 2번 자 고의 B에게 극한의 악감정을 갖게 된 을은 천벌을 받는 것이라 생각하고는 살해 위기에 처한 B가 살해당하는 상황을 못 본 적 그대로 방치했다는 점에서 미필적 고의의 인정부에 대한 어느 학설 취하든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 여기서도 저도 슬쩍 학설 같은 거 쓰진 않았지만은 어느 학설에 의해도 근데 이거 아시죠? 이거 지금 교과서 보면은 미필적 고의의 학설이 20몇 개가 됩니다. 저도 옛날에 저거 기본기 할 때 그 도표를 쫙 만들었거든요.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뭐 가능성설, 인식설, 인용설, 뭐 어마어마하죠. 무관심설, 뭐 쓴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문제 안에서 살인이 그냥 죽어라고 방치했다. 여기서 당연히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쉽게 그냥 바로 고의를 빼버리면 된다는 것들. 자, 포섭 3번. 경찰관이 마음만 먹었다면 얼마든지 B를 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결국 아직 안 써 결국 이렇게 썼네요. 자, 결국 경찰관 을은 부작위에 의해서 갑의 살인행위에 가담한 것은 분명하다라는 것들. 문제는 자 핵심입니다. B에 대한 살해 행위를 단순히 방치하였을 뿐인 을이 갑의 범행에 대해서 정범과 정범 중 어떤 형태로 가담한 것인가. 그러니까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부작에 의한 방조는 반드시 자기적 정범의 실행해가 반드시 연주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정범과 방조범은 어쨌든 동일 그 장소에 동일 시간대 함께 그 장소에 존재하고 있어야 됩니다. 현장에 같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 같이 있어갖고는 법적인 방지 자기 의무가 인정되고 방지할 그 범행을 방지할 자기 의무가 인정되고 충분히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유기 방치했다. 이 관계가 반드시 인정이 돼야 된다는 것들. 그래서 지금 현장에 반드시 둘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어야 된다. 그때만 쟁점이 됩니다. 물론 이제 판례 보면 제일 그 대표적인 판례들이 인천지방법원 입찰보증고 행정사건. 그러니까 이제 그 인천지방법원의 그 뭐가 됩니까? 입찰 담당이 이제 그 국가공무원이죠. 근데 집행관 사무원이 무려 지속적으로 그 집행보증금을 횡령해가 46억, 그게 96년도 판례니까는 그때 지금도 큰 돈이지만 어마한 돈을 횡령했던 겁니다. 근데 사실 이 사람들은 한 직장에 한 법원에 같이 근무하고 있었거든요. 충분히 현장성은 인정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그 사건 때마다 뭐 존재에 같이 있었던 건 아니겠죠. 그러나 어쨌든 간에 출근해서 최근에 몇 년을 같이 있었거든요. 충분히 그렇기 때문에 그 지속적인 업무상 행정 범용을 방지할 그런 하나의 그 조건을 충분히 구비하고 있다. 근데 이런 사건에서는 지금 살인 현장에 동시에 둘 다 존재하고 있다. 이럴 때 그러나 뭐가 됩니까? 자기적 정보는 따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이 사람은 뭐가 됩니까? 살인 행위를 직접 수행하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공무관계 있는 것도 아니고 단순히 자기 의무 있는 자로서 그것을 방치 유기했을 뿐입니다. 이랬을 때 정범에 해당하는가 공범에 해당하는가 바로 이것이 쟁점이 된다는 것들. 근데 학설 2개만 썼는데 실제로 더 있어요. 필요 없다는 거죠. 다술판례 일치해서 부작위 종범설. 그래서 결국 다술판례 일치하고 학설 못 씁니다. 그러니까 결국 판례만 써주시면 된다는 것들. 판례 한번 보시죠. 부작위 종범설. 판례는 법원 입찰 보증 후 행정사건 이거 필요 없습니다. 판례 내용만 쓰시면 됩니다. 타인의 범행을 방지할 의무 있는 자가 이를 방치하지 아니한 경우 부작위에 의한 종범을 인정하고 있다라는 것들. 자, 검토. 자기적 정범의 실행행위를 방지할 보증인 지위 있는 자가 부작위로 나아가 그것을 방치한 경우 적적 행위 기여가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이 경우 부작위는 방조 행위로 평가될 뿐이다. 부작위 종범설이 타당하다. 바로 이제 이런 부분인데 학설을 쓰게 되면은 판례학설 다 쓰잖아요. 그러면은 반드시 비판 검토를 해줘야 됩니다. 앞에서도 있었지만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비판 검토 이게 과연 가능한가? 뒤에 있는 방법의 사고는 더합니다. 이런 비판 검토를 과연 우리가 해줄 수가 있는가? 판례만 쓰게 되면은 판례만 쓰면은 당연히 판례 입장이 타당하니까 판례를 썼다는 얘기죠. 그것에 의해서 사안만 포섭해서 결론만 내려주시면 되거든요. 그럼 또 드는 의문이 그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학설에 있는 배점은 어떻게 할 거냐? 그건 포기하자. 그거 포기하지만은 컴퓨터에 쓰면서 그 이상의 득점을 시점이 시점을 더할 수 있다는 겁니다. 과연 이런 비판 검토를 우리가 이건 좀 쉬운 편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과연 위전착 같은 데서 왜 법역과 제한 책임설 법역과 제한 책임설도 이론적으로 무지하게 문제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다소리가 우리가 받아들일 뿐이고 그 다음에 편하게 우리가 법리 구성할 수 있을까 받아들일 뿐이지 사실 법리적 타당성은 사실의 사고 이슈에서 좀 더 있거든요. 이걸 어떻게 논증할 건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판례만 써버리면 판례 따라서 발로 결론 내면 그만이니까 좀 이따 실전 한번 가서 한번 보시죠. 자, 생각건데 갑입비를 살해하는 행위를 방치한 의뢰 행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범행 지배를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살인죄의 방조의 죄책을 진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시면 되겠고요. 자, 사례 2에서 이제 갑의 죄책, 구체적 사실의 착오 중 방법의 착오 문제. 이거 출제 안 됩니다. 한번 만들어봤을 뿐이지. 너무나 이게 복잡해지니까는 제가 작년에 잘못해갖고 이거를 논증을 하게끔 한번 해봤더니 뭐 난리 났었죠. 그러니까 이 방법은 절대 아니. 올해 좀 바꿔봤습니다. 자, 문제점. 병원 살인의 고의로 힐을 향해서 총구를 겨누고 방아쇠를 당겼으나 총알이 빗나가서 목표로 했던 C가 아니라 K가 총을 맞고 쓰러졌다. 결국 병은 구체적 사실의 착오 중 방법의 착오로 인해서 C를 살해하려고 한 것인 바 이에 대한 해결 방안. 첫 번째, 이게 왜 구체적 사실의 착오 중 방법의 착오일까? 요것을 정확하게 좀 뽑아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총알이 빗나갔다. 이런 경우들. 구체적 사실의 착오 중 이제 방법의 착오. 자, 문제는 이제 법정적 부합설과 이제 구체적 부합설.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느 것이 타당한가 거의 논증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문제를 바꿔놓은 것이 기본적으로 발생 사실인 K에 대해서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는 경우를 찾아봐라. 그렇다면은 구체적 사실의 착오 중 방법의 착오, 법정적 부합설을 취하게 되면 판례 태도죠. 이때는 발생 사실에 대해서 고의 기술을 인정합니다. 고의 전형을 인정합니다. 그러다 구체적 부합설은 이거는 그 기본적으로 법정적으로 구성조건적으로 그러니까는 뭐 A도 사람, B도 사람, 사람 대 사람. 그러니까 법정적 부합하니까 발생 사실로 고의 기수가 인정되지만 구체적 부합설은 구체적으로 A면 A, B면 B. 근데 구체적으로 불일치하죠. 따라서 발생 사실로 고의 전형을 인정할 수 없다. 구체적 부합설에 의하면 인사실, 미수, 발생 사실, 과실, 상상적 경화, 발생 사실로 고의 기수 인정하는 것은 결국 법정적 부합설. 그래서 이미 이제 여기서 결론을 설정해 놓고 이렇게 한번 뽑아봤습니다. 판례. 자, 판례는 갑을 살해할 목적으로 총을 발사한 이상 그것이 목적되지 아니한 을에게 명중돼서 을이 사망한 경우에 을에 대한 살해의 고의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만 설명합니다. 여기서 무슨 뭐 법정적 부합설이다 그런 거 판례 설명하지 않습니다. 자, 검토. 구체적 부합설에 의하면 발생 사실이 K에 대해서 고의 전형이 부정되므로 K에 대한 살인의 고의가 인정될 수 없다. 발생 사실인 K에 대해서 고의 귀속을 인정한 학설은 법정적 부합설인 바 사안은 법정적 부합설에 의해서 해결해야 한다. 법정적 부합설에 의하면 병에게는 발생 사실인 K에 대한 살인 행위가 된다라는 것들. 자, 문제는 K에 대해서 살인 행위를 했는데 자, 상당한 인과관계 인정 여부인데 비유형적 인과 과정의 문제입니다. 비유형적 인과 과정. 선행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결과 발생, 사망의 결과 발생, 상해도 있지만 사망의 결과 발생 있어요. 그때 도중에 다른 사실이 개입됩니다. 그래서 선행위와 도중에 개입된 다른 사실이 공동 원인에 대해서 결과 발생이 있다. 이때 이제 객관적 규속. 이번에 그 선택형 일문 보니까는 인과관계 학설들을 갖다 진짜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진짜 풀 수 없는 문제. 쫙 학설 기하 조건설부터 그걸 갖다가 써놨대요. 그런 건 이게 찍고 넘어가야 됩니다. 저도 이게 모르겠더라고요. 하도 안 봐갖고. 기본적으로 객관적 귀속 이론에서는 이럴 경우 무조건 인과관계는 인정하죠. 객관적 귀속이 인정되는 건 별도로 검토합니다. 근데 판례 입장에 상당 인과관계는 한 번에 판단합니다. 그래서 상당성에 의해서 한 번에 판단한다는 것들. 그러면은 바로 이렇게 다른 사실의 개입을 우리는 통상적으로 인과 비유형적 인과 과정의 문제. 자, 이렇게 보고 있다는 것들. 근데 이렇게 이제 선행위와 결과 사이에 다른 사실이 개입되고 선행위와 다른 사실이 공동원인이 돼서 결과 발생했다. 이런 비유형적 인과 과정. 해결 방식은 뭐죠? 다슬판례 일치해서 해결 방식은 다른 사실의 개입이 일반인 평균의 입장에서 예경 가능한가, 예경 불가능한가. 예경 가능성이 인정되면은 이때는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합니다. 예경 가능성이 부정되면은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는다. 근데 이게 거의 도식화되어 있습니다. 보통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면은 이런 다른 사실의 개입이 예경 가능하다. 즉 보통 뭐가 되냐면은 피해자나 또는 제3자의 보통 과실, 경과실이 개입되면은 이때도 예경 가능성이 인정돼서 상당 인과관계 인정된다고 봅니다. 근데 이거는 객관식에서는 올해 11회 때도 출제됐어요. 객관식에서는 자주 출제가 되지만은 이게 사례용으로는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3회, 9회 두 번 출제가 됐는데 보통 예경 가능성이 부정되는 비용적 인과관계에서 예경 가능성이 부정되는 그러한 경우가 주로 사례로 출제가 됩니다. 3회 때는 뭐가 됐었죠? 지금 음주운전을 하다가 그 사람을 쳤습니다.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죄. 그 상태에서 피해자가 앰뷸런스 후송되는데 교차로에서 신호를 무시하고 달리던 화물차와 충돌하면서 앰뷸런스가 전복되는 바람에 사망했다. 그러면 교차로에서 신호를 무시하고 달리던 화물차와의 추돌이 일반적으로 예경 가능한가? 3회 때 이거 검토하시면 되겠죠. 9회도 쉽게 나왔죠. 지금 C가 외견상 건장하게 생겼는데 남들이 모르는 특이한 심장병을 앓고 있었다. 남들이 모르는 특이한 심장병, 피해자의 특이체질이죠. 이거는 뭐 정답 나와 있습니다. 예경와서 부정. 이런 식으로 실제로 출제가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도 과연 예경가성이 인정돼서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될 것인가 생각건데 두 번째 달라. 병의 살인행위에 갑작스럽게 쏟아지는 맹렬한 폭우로 인해서 일부 좀 길게 썼습니다. K를 싣고 가던 병원 구급차가 도로 위에서 전복되는 불의의 교통사고가 개입돼서 예경와서 부정된다라고 일부러 막 써놨습니다. K가 사망한다는 것은 사회 통념상 전혀 예견할 수 없는 극히 이례적인 것이므로 K의 사망은
벽에게 객관적으로 귀속될 수 없다고 보아야 된다. 결국 벽의 살인행위와 기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어 미수에 해당할 뿐이다. 그리고 갑작스러운 폭우에 의해서 뭐가 됩니까? 불의의 교통사고가 발생한다. 이거는 도저히 예견할 수 없다는 얘기죠. 이때는 예견 가능성을 부정한다. 이렇게 봤습니다. 보통 이제 딴 데 보면 저 같으면은 폭우로 인해 거대한 싱크홀이 생기고 그 싱크홀에 이게 추락이 되면서 사망을 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에요. 이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바로 예견 가능성이 없는 경우.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례 3에서 이제 정해제책, 먼저 그 주거 침입죄. 자, 주거 침입죄. 자, 여기 보세요. 보통 이렇게 보면 이제 예시다반에서는 뭐 주거 침입죄는 뭔가 이렇게 쓰거든요. 전혀 필요 없다는 겁니다. 형법에서 그냥 뒤에 있는 거. 자, 저기 F를 살해할 목적으로 F의 집에 들어가더니 주거 침입을 했죠. 주거 침입죄가 성립한다. 간단하게 한 줄에서 두 줄 정도. 요것만 써주시면 되고요. 자, 살인죄의 성분. 자, 문제점. 저건 살인의 고의로 F의 집 주변에 휘발유를 뿌리고 F의 집에 불을 질렀다. 문제는 F가 방화행위로 인해서 직접 사망한 것이 아니라 벽의 방화로 인해서 전신에 3도 화상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화상을 입은 부위에 세균 등에 감염된 탓에 결국 사망하고 말았는 바 이 경우에도 적의 살인행위와 F의 사망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될 것인가. 이것도 일종의 비용적인 과정입니다. 근데 이거는 실제 판례 태도고 이렇게 상처 부위가 덫이 나서 사망하는 것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얼마든지 이때는 예의가능성이 있다. 상당 인과관계 인정됩니다. 판례 상당 인과관계 인정 여부. 자, 적의 방행위와 F의 사망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는가? 판례는 살인행위가 피해자를 사망에 한 직접적 원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로부터 발생된 다른 간접적인 원인이 결합돼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라도 그 행위와 사망 간에는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 하면서 일반 논리입니다. 구체적 사실관계. 피고인이 예의리한 식도로 피해자 하복부를 찔러 자상을 입은 결과 피해자가 부상후 1개월이 지난 후에 폐혈증 등으로 사망했다 하더라도 그 폐혈증이 위자착으로 인한 과다한 출혈과 상처의 감염 등에 연유한 것인 이상 자상행위와 사망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 존재를 부정할 수 없다 판시한 바 있다. 직접 그 어떤 칼 자상 등에 의해서 사망한 것이 아니라 그 상처 부위가 세균에 감염돼 죽었다. 얼마든지 예견 가능하다. 방어로 인해서 그 상처가 감염이 되면서 사망했다. 충분히 예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는 충분히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이 된다. 자, 이렇게 봤고요. 자, 검토. 판례에 의하면 F가 전신에 3도 화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화상 입은 부위가 세균 등에 감염된 탓에 결국 사망하고 말았다 하더라도 이는 궁극적으로 적이 F를 살해하려고 저지른 방화행위에 기인한 것이므로 적의 살인행위와 F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결국 살인죄 죄책을 지게 된다. 그렇게 해서 이제 상당 인과관계를 한번 이렇게 살펴보시고요. 자, 현주 건정물 방화치사죄 당연히 성립됩니다. 현주 건정물 방화치사죄는 중한 결과인 사망에 대해서 과실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고의가 있는 경우에도 우리가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은 자꾸 중한 결과에 대해서 고의가 있는 경우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과실뿐만 아니라 고의로 넣습니다. 과실이 강조되거든요. 근데 과실 자꾸 잊어버리는데 사실 56회 때 한 8년 전에 일부러 그런 식으로 해갖고는 현주 건조물 방화치사한테 과실로 결과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과실로 발생한 이 죄수 쟁점이 나오질 않습니다. 살인의 의사로 방화해서 죽일 때만 현주 건조물 방화치사죄와 살인죄 죄수관계가 쟁점이 됩니다. 과실로 사람을 죽이게 되면은 살인의 고의가 없기 때문에 살인죄가 성립하지 않고 죄수는 나오지 않습니다. 반드시 살인의 고의가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짧게 그것만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원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F의 집에 불을 질러서 이로 인해서 F가 사망했다. 현주 건조물 방화치사죄를 구성한다. 자, 죄수. 현주 건조물 방화치사죄와 살인죄 죄수. 이거 이번에 개관식 또 나왔죠. 가장 대표적인 판례는 당시 1회 때 6회 때 나온 거. 특수공주반치사죄 특수상해죄 죄수관계. 그다음에 이번에 또 그 개관식 나왔지만은 강도살인죄와 현주 건조물 방화치사죄 죄수관계. 이런 것들. 근데 이제 강도살인죄 그거는 사례로 안 나옵니다. 근데 특수공주반치사죄와 특수상해죄는 이미 두 번, 2회 때, 6회 때 두 번이나 사례로 출제가 됐습니다. 자, 그랬을 때 판례 줄이면 뭐가 됩니까? 판례는 중한 결과의 고의범의 법정형이 부진정 결과적 가중법의 법정보다 중요할 때 딱 하나 있습니다. 강도살인죄와 현주 건조물 방화치사죄. 강도살인죄가 사형 무기 훨씬 중하죠. 이럴 때는
양죄가 상상할 경우, 강도살인죄와 현주건조물 방화죄 자체가 상상할 경우, 그 이외에 두 개의 법정을 비교해서 결과적 가중범의 법정이 더 무겁거나 둘이 동일할 때, 이때는 결과적 가중범이 특별관계이기 때문에 결과적 가중범 1죄만이 성립한다. 이렇게 해서 결론만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실전 답안 한번 보시죠. 자, 사례 2에서 이제 갑의 주책인데, 자, 내일부터 또 이제 뭐 최고 답안이 나올 테니까 한번 같이 비교해 보시면은요. 자, B에 대한 살인죄 성부, 구체적 사실의 착오 중 계획적 착오 문제. 바로 이 목차에서 이 쟁점을 잡았다. 정확하게 쟁점이 목차가 되는 거죠. 교수님들이 채점하시면 정확하게 쟁점 잡았다. 그럼 결론만 보게 됩니다. 과정은 보시지 않는다라는 것들. 자, 갑은 A를 죽인다고 생각하였으나 구체적 사실의 착오 중 계획적 착오를 일으켜 B를 A로 오인해서 살해하는 바, 이 경우 사실의 착오에 관한 어느 학설 취하든 갑은 발생 사실인 B에 대해서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 이게 이제 인쇄해 갖고는 이렇게 세 줄 여러분 쓰시면 세 줄 꽉 채우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지금 그 기본적 키워드 다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학설 쓰지 않았어도 법정적 부합설, 구체적 부합설, 학설 쓰지 않았어도 이것만 써도 충분히 득점할 수 있다는 얘기죠. 평균적 합격설 훨씬 더 득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법학이라는 것들은 모든 것들이 어떤 그 전체적인 법리 체계를 더 중요시 여깁니다. 어느 부분을 갖다가 막 이렇게 확대해서 하는 것보다 전체적인 답안지 작성이 컴팩트하고 법리적으로 아주 탄탄하게 간다라는 것들 자꾸 그런데 염두에 두셔야 돼요. 자, 인과관계 착오 문제. 근데 이거는 워낙 뭐 큰 쟁점이니까 목차 한번 다뤄봤습니다. 문제점. B는 갑의 살인행위가 아니라 갑이 죄적 인멸을 위한 사체 유기에 대해서 사망한 것인 바, 이는 인과가적의 착오가 무죄된 경우이다. 정확하게 쟁점 주고, 그 다음에 판례는 전과적을 개괄적으로 보면 피해자의 살해라는 처음에 얘기된 사실이 결국은 실현된 것이므로 회계자는 살인죄 죄책을 면할 수 없다. 판례 그대로 옮겨왔습니다. 판례 그대로. 여기서 아까 계속 말씀드렸죠. 전과적을 개괄적으로 보면 이 부분이 키워드. 이것만 정확하게 들어가면 됩니다. 자, 검토 및 결론. 판례에 의할 경우 사례에서 인과가족의 사기성이 비본질적인 것이로 B가 사망한 결과는 결국 갑의 살인행위에 의한 것이므로 갑의 살인행위는 살인죄를 구성한다.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해 보시면은 이렇게 써서 쓸 때 과연 무지하게 컴팩트하고 조금 쓴 것 같은데 학설 빠졌는데 근데 더 이상 쓸 수가 없습니다. 밑에 보면은 뭐 증거일면죄, 사체유기죄 쓸 때 좀 길게 썼어요. 이게 과연 양을 어떻게 줄이는가? 자꾸 기본적으로 무지하게 잘 쓴다. 그게 아니라 이 정도에서 끝낸다. 그 정도만. 그리고 이 정도에 끝내는데 이 정도 썼을 때 그 친구들이 보통 1문, 2문 해서 60점 다 넘어갔거든요. 지금 전화기 합격생들 보낸 문제들 다 있습니다. 충분히 이 정도 쓰면 70점 넘어갑니다. 80점까지 갑니다. 이제 그렇게 못 쓰거든요. 이 정도에서 이런 형식에서도 60점 다 넘어가거든요. 그런 것들은 진짜 몇십 년 통해서 이제 검증이 끝난 부분들이니까는 잘 이렇게 한번 보시고요. 자, 다음 건. 자, 의뢰제체. 1번은 여기 목차를 안 잡아봤습니다. 1번은 목차를 안 잡고 그냥 1번, 2번, 3번 했는데 작년에는 솔직히 저도 이게 목차 다 잡았거든요. 근데 작년에 최고 답안 치던 친구가 그전에 좀 봤는데 웬만하면 목차 안 잡고 이렇게 가던데 정말 마음에 들더라고요. 물어봐도 정말 답안지 잘 쓰네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 이렇게 한번 해봤어요. 목차 없이. 그냥 문제기 같은 거 1번, 2번, 3번에서 들어갈 내용을 한번 해봤는데 양을 좀 줄여보려고. 자,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의해서 갑의 살인행위를 방지할 보증이 지위에 있는 경찰관을이 갑의 살인행위를 방지하지 않고 방치 유기한 행위에 대해서 을이 살인죄 정범이 되는지가 문제가 된다. 문제점이죠. 자, 그러면 판례 정확히 봅니다. 아주 짧게. 판례는 정범의 실행행위를 방지할 보증인 지위 있는 자가 부작위로 나아가 그것을 방치한 경우 부작위에 의한 정범이 성립한다. 자, 3번 판례에 의하면 경찰관으로서 갑의 살인행위를 방지할 자기 있는 을이 부작위로 나아가 이를 방치한 행위에 대해서는 을은 살인죄 정범이 된다. 그래서 정확하게 7줄에서 근데 사실 두 글자밖에 안 되는데 한 6줄 정도에서 해결했습니다. 여기 학설 전혀 안 들어갔거든요. 판례만 들어갔고 6줄이면 충분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잠깐만 보시고요. 자, 사례 2에서 병의 제체. 구체적 사실의 착오 중 방법의 착오의 문제. 자, 1번. 갑은 살인의 고의로 C에게 총을 쏘았으나 총알이 빗나가서 표적인 C가 아니라 K가 총을 맞고 쓰러졌는 바, 이는 구체적 사실의 착오 중 방법의 착오가 문제된 경우. 정확히 쟁점을 설명했습니다. 어느 학설로 해결할 거냐? 2번 이에 대해서 기억.
구체적 부합설에 따르면 발생 사실에 대한 고의 전형이 부정돼서 벽에는 인식 사실인 C에 대한 살인 미수와 발생 사실인 K에 대한 과실치의 상상적 경합이 되나? 2번 니은 법정적 부합설에 의하면 발생 사실에 대한 고의 귀속이 인정돼서 벽에게는 발생 사실인 K에 대한 살인 행위가 된다라는 거. 3번 자 구체적 부합설과 법정적 부합설 중에서 발생 사실인 K에 대해서 고의 귀속을 인정하는 학설은 법정적 부합설인 바 이견에 의하면 벽에게는 발생 사실인 K에 대한 살인 행위가 된다. 이렇게 결론 내리죠. 그 다음에 상당히 관계 비형적 인과점. 자 여기서 범위 필요 없습니다. 바로 포섭하면서 바로 결론 내버립니다. 1번 갑의 살인행위에 갑작스럽게 쏟아지는 맹렬한 폭우로 인해서 K를 싣고 가던 병원 구급차가 도로 위에서 전복되는 불의의 교통사고가 개입해서 K가 사망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전혀 예견할 수 없는 극히 이례적인 것으로서 일부러 강조를 합니다. 이거 판결에 있는 극히 이례적이다. 판결을 많이 쓰거든요. 이거 진짜 이례적이다. 그 얘기도 예견할 수 없다. 상당히 관계 부정된다. K의 사망은 병에게 객관적으로 귀속될 수 없다. 이번 결국 병의 살인행위와 K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어 병의 살인행위는 미수에 해당할 뿐이다. 결론 살인 미수.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죠. 자 사례 3에서 저게 주거침입죄 간단히 썼습니다. 살인죄 이게 이제 아까 세균의 감찰했다. 아까 뭐 길게 썼는데 네 줄로 이렇게 끝내버렸거든요. 그다음 현주 건조물 방화치사죄 갈대 썼고 죄수관계. 이런 식으로 해서 줄여놨는데 보시면은 그 실련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법리 키워드 다 들어가 있습니다. 포섭을 하면서 짧게 줄여놨는데 근데 솔직히 이거 하나 하는데 보통 5시간에서 6시간 정도 줄이는데 걸립니다. 이게 답안 그 시험장에서 이렇게 못 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거 자꾸 참조하시면서 여기에 근접하게끔 하시면 됩니다. 저도 이거 사실 여기 보니까 저도 이제 지금 처음 봤는데 여기 보면은 좀 이렇게 빠져갖고 두 글자 있는데 아마 원전에는 저는 이거 다 붙여놨거든요. 근데 이제 파일 보내고 아마 출력하면서 이게 늘어나게 됐는데 사실 이것들은 원전 제가 일부러 해서 그 인하에 이렇게 안 하면 인해. 그래 한자라도 줄이려고 일부러 그렇게 쓰거든요. 이걸 좀 줄여보려고. 하여튼 최대한 하여튼 형법에서 이 양을 줄이셔야 형사법에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여기서 전혀 학설 없이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위전착이나 우연방이 아니죠. 다 출제했습니다. 거기서 학설이 들어오지만 이제 어떻게 과연 들어갈 것인가 판례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데 그런 학설 없이 계속 이렇게 법리를 구성하는데 전혀 문제점이 없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는 근데 이제 솔직히 얘기하면은 오케이. 어떤 아직까지 이런 질문 들어본 적 저는 학설을 무지하게 잘 쓰는데 그래도 쓰지 말아야 될까요? 그럼 쓰세요. 한 번도 그런 거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아까 이제 그 오전 말에서도 얘기를 했더니 뭐 쉬는 시간에 우리 이제 쉬는 시간이 없지만 학설 안 쓰고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너무 좋죠. 이렇게 강하게 얘기를 해주니까 빈가빈가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자꾸 기본적으로 우리가 답안 작성할 때 뭔가 우리가 진짜 필요 없는 쟁점 그것만 보시면 됩니다. 전체적인 답안 구성 체계, 법리 체계, 어떤 경우에도 법리적 모순 만들지 않는다 이런 것들만 제대로 해 나가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제가 뭐 강의에서도 달아놨지만은 아까 쭉 이제 우리 직원들하고 얘기하고 왔지만은 이게 그 첨삭이 저는 한 30분 정도 잡았는데 근데 사실 이게 막 몰리면은 뭐 3개, 4개 갖고 올 때 30분이면 거의 보고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 프리미엄 그 첨삭해 갖고는 여러분들 좀 길게 그래서 뭐 첨삭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형법을 어떻게 이제 뭐 공부를 할 것인지 이런 상담까지 다 받을 예정인데 근데 보니까 첨삭도 잘 안 온다 그러대요. 첨삭도 안 오는데 뭘 또 프리미엄을 할 적에 하여튼 뭐 그 원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그 신청하세요. 그럼 2번이고 3번이고 이제 해줄 테니까. 근데 정말 그 답안지 작성하는 방법은 계속해서 좀 점검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진짜 어떻게 하면은 이걸 갖다가 정말 고득점할 수 있는 답안지를 만들 수 있는가 그런 것들을 자꾸 좀 염두에 두시고 하나만 얘기하면 하나만 더 이제 틀림없이 그 첨삭 받으면 알겠지만은 여기서 오늘 말씀 안 드린 게 있는데 이거 쓰시면 꼭 쓰는 친구들이 있죠. 여기서 뭐 쟁점에 정리해 갖고도 쟁점 쭉 씁니다. 그러니까 다 틀려요. 양 엄청나게 잡아먹습니다. 쟁점 다 틀리고 그래갖고도 습관적 그거 해갖고는 하는데 이거 시간 잡아먹고 의미도 없고 그거 절대 쓰지 마. 저 40대부터 쓰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것도 행정법에서 쓰라 그러는데 그럼 행정법 써라. 형법은 쓸 필요 없어. 40대부터 그거 안 쓰고 제가 하게 되고 사실 속한 친구도 합격 수기까지 썼었습니다. 그 친구 검색하면 지금은 나옵니다. 제 이름도 나오고.
사시에서도 그런 쟁점 정리 같은 건 안 썼습니다. 선생님 중에도 그 수련하는 선생님인데 그거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기본적으로 지금 내가 뭘 쓸지 어떻게 알아? 아무리 손을 잡고 그래도. 그러니까는 거기에 있는 거 썼는데 뒤에 가서 안 쓰면 교수님이 보지도 않겠지만은 깎아버립니다. 재수없게 걸리면 깎여버립니다. 쓸 수도 없고 시간만 잡아먹고 양 잡아먹습니다. 쟁점의 정리 이런 거 쓰지 마세요. 바로바로 쟁점으로 바로바로 들어가라. 학설은 쓰지 말자. 이런 것들만 지키면서 답안지 작성하셔도 상당히 그래서 6월 달에는 그 뭐가 됩니까? 정확하게 좀 쓰는 틀하고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9월 달부터는 뭐가 됩니까? 정말 이제 고득점할 수 있는 답안지를 제대로 만들어 내셔야 됩니다. 그런 내용도 중요하지만은 답안지 쓴 형식들도 자꾸 좀 점검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